자, 오늘은 헤즈볼라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건데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끔찍한 한 국가를 그야말로 송두리째 뒤흔든 한 사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2020년이었죠. 베이루트 항구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서 도시의 심장이 말 그대로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저 말이 모든 걸 설명해줘요. 그날 그곳에 있던 한 주민의 말인데 정말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다고 하잖아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던 거죠.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무려 2,750톤. 상상이 가시나요? 2,750톤의 질산 암모늄이 그것도 6년 동안이나 항구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시한폭탄 같은 물질이 결국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자마자 모든 의심의 화살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헤즈볼라였죠. 사실상 베이루트 항구를 꽉 쥐고 있는 게 헤즈볼라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니까요. 다들 이건 헤즈볼라 짓이다 라고 확신했지만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우리는 항구에 아무것도 없다면서 아주 단호하게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헤즈볼라라는 거대한 조직에 감춰진 제국, 그 실체를 밝혀낼 실마리가 아주 뜻밖의 곳에서 나타납니다. 베이루트가 아니라 저 멀리 바다 건너 미국에서 진행되던 이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한 비밀 수사에서 말이죠. 자, 바로 카산드라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마약 단속국, 그러니까 DEA가 시작한 비밀 작전이었어요. 처음엔 아주 단순한 목표였습니다. 그냥 마약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따라가 보자. 딱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요원들이 좀 이상한 걸 발견해요. 아니,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을 도청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꾸 아랍어가 들리는 거예요. DEA 요원들도 이건 뭐지? 싶었겠죠. 아랍어를 쓰는 남자들이 엄청난 양의 코카인 거래를 주무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카산드라 프로젝트라는 게 사실 그냥 마약 수사가 아니었어요. 9.11 테러 이후에 이런 국제 범죄 조직의 돈이 테러 조직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만든 거거든요. 말하자면 범죄와 테러의 연결고리를 찾는 작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신들이 찾던 바로 그 거대한 목표물과 정말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겁니다. 자, 콜롬비아에서 발견된 이 작은 실마리 하나가 이제 상상도 못할 거대한 범죄 제국의 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무려 4개 대륙에 걸쳐서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헤즈볼라의 어두운 뒷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수사관들이 파고들다 보니 헤즈볼라 내부에 아주 정교한 조직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름하여 사업부, 영어로는 Business Affairs Component, 줄여서 BAC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근데 얘네가 하는 사업이라는 게 바로 범죄 활동이었던 겁니다. 이걸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10억 달러가 넘었어요.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돈 세탁 수법도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중고차를 이용한 수법인데요. 한번 보세요. 먼저 미주 대륙에서 코카인을 팔아서 번 더러운 돈을 모읍니다. 그 돈으로 미국에서 중고차 수천 대를 사요. 그리고 이 차들을 서아프리카로 보내서 팔아치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마약 자금이 깨끗한 자동차 판매 대금으로 바뀌는 거죠. 이 깨끗해진 돈을 레바논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세탁하는 돈이 무려 2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 거대한 범죄 제국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의 정체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어벤져스의 악당 버전이라고 할까요? 레바논이랑 콜롬비아를 오가면서 돈 세탁을 총괄하는 아이만 주마, 남미에서 코카인 밀매를 담당하는 체크리 하르브, 동유럽에서 무기를 밀거래하는 알리 파야드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원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는 저항운동 단체 아니었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글로벌 마약 카르텔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내전과 폭력,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던 1980년대 레바논으로 말이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1982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합니다.
이때 이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헤즈볼라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83년 베이루트에서 끔찍한 자살 트럭 폭탄 테러로 미 해병대원 241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 1985년 드디어 자신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흩어져 있던 시아파 민병대였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서방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아주 강력하고 조직적인 단체로 급성장한 겁니다. 헤즈볼라의 전술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특히 그들이 사용한 자살폭탄 테러는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걸 넘어서는 거였어요. 이건 하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우리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다. 우리는 너희보다 똑똑하고 결국 너희를 이길 수 있다. 는 그런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줘서 강대국들조차 두 손 들고 물러나게 만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시작된 헤즈볼라가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로 돌아와서 이 조직이 오늘날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걸 보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안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모순, 역설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헤즈볼라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얼굴은 뭐냐? 레바논 의회에 의석까지 가진 합법적인 정당입니다. 병원도 짓고 학교도 운영해요. 그런데 다른 한쪽 얼굴은 레바논 정규군보다 훨씬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진 무장단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국가를 뛰어넘는 힘을 가진 그런 기묘한 존재인 겁니다. 헤즈볼라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을까요? 바로 국가가 제대로 못하는 역할을 대신해 준 겁니다. 정부가 손 놓은 곳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전쟁으로 무너진 집을 다시 지어줬어요. 순교자라고 불리는 전사자들의 가족들에게는 돈도 줍니다. 이러니 레바논의 많은 시아파 주민들 입장에서는 헤즈볼라를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의 절대적인 충성심을 만들어낸 기반입니다. 자, 이렇게 국가와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헤즈볼라.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카산드라 프로젝트, 그리고 정의는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요. DA가 카산드라 프로젝트로 헤즈볼라의 돈줄을 거의 다 파악하고 이제 막 목을 조여가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미국이 이란과 아주 중요한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 핵협상이죠. 아시다시피 헤즈볼라의 가장 큰 뒷배가 이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란을 자극할 수 있는 헤즈볼라 수사가 갑자기 정치적으로 아주 불편한 골칫덩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표를 보면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헤즈볼라의 금융 네트워크를 전부 다 밝혀낸 카산드라 프로젝트는요, 그냥 엎어집니다. 핵심 요원들은 다른 데로 발령나고요. 체코프라에서 체포했던 거물급 무기상 알리파야드는요, 슬그머니 풀려나서 레바논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는요, 책임자를 찾으려는 공식 조사는 계속 방해받고 멈춰서 있죠. 산더미 같은 증거가 있어도 결국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게 레바논 사람들이 말하는 불처벌의 문화인 거죠. 한 레바논 사람의 이 말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는 불처벌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여기서 당신은 사람을 죽여도 되고 대학살을 저질러도 된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말 깊은 무력감과 분노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조직이 국가의 역할을 하고 동시에 거대한 마약 카르텔이며 의회에 자리한 정당이기까지 할 때 대체 누가 어떻게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